안녕하세요.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벌써 9월이네요. 2025년도 봄, 여름, 특히 올해 유독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세 번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낮에 여전히 폭염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또 가을이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좀 생소한 질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전 신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유전 질환이다 하면은 일단 좀 드물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고, 그리고 유전이니까 나 말고 우리 가족도 같이 혹시 질병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같이 들고 하는 그런 질환이고,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두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또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전 신장 질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의 유전 신장 질환은 당연히 이제 이 유전 신장 질환의 대가이신 교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전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미리 교수님 주신 그 강의 내용을 봤더니 우리 구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 유전 신장 질환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시간이 될 거라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 설명 주셨다시피 이제 유전성 신장 질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유전성 신장 질환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 질환을 사실 다 하나하나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성 신장 질환이 우리의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이제 그걸 진단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흔한 유전성 신장 질환 혹은 이제 조금 치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전적 신장 질환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유전성 신장 질환 유전자 종류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교수님과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장 질환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의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질환의 원인이 뚜렷하기도 합니다. 당뇨가 오래됐다든지 고혈압이 조절 안 된 상태로 오래 지내시면 이제 그거에 의한 신장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런 기저 질환이라든지 생활 습관 혹은 약물 복용 이런 것만으로 신장 질환이 왜 생겼는지가 이제 잘 모르겠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이제 유전성 신장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유전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나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어떤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사실은 많은 질문들을 하시죠. 이제 신장이 나빠져서 오시면 왜 제 신장이 나빠진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나빠지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혹은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저질환이 확실하면 만약에 당뇨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당뇨를 잘 조절하시고 이런 많은 조언들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신장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조절이 잘 되시는데 왜 신장이 점점 나빠질까 의심이 되면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하는 마음에 이제 유전 검사를 해서 진단을 혹시 갖고 있는 다른 병 유전자 진단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환자분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근거 있는 답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 왜 생겼나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유전 신질환 혹은 여러 가지 유전자 질환들을 우리가 점점 더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제 한참 예전에 떠들썩했었는데요. 그게 1990년 정도에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2003년 그 전에는 2001년도에 끝났는데 그래서 11년에서 13년이 걸렸죠. 그때 이제 약 2.7조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3, 4조 원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같은 수준의 분석을 해내는데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됐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분석 비용이 점점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유전자 진단에 대한 그런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비용에 부담 없이 유전자 진단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결국 유전자 질환들이 점점 더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죠. 결국 만성 콩팥병이라는 거는 콩팥 질환이 있는데 그 콩팥 질환이 이제 갑자기 일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뇨, 고혈압, 사고체 신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이제 만성 콩팥병 혹은 말기 신부전 어떤 단일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유전병일 확률이 좀 높을 것이냐? 비교적 이제 어린 나이에 발병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유전성 신장 질환은 뭔가 좀 소아과 선생님들이 좀 보시는 병 이런 좀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요새는 조금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40세 혹은 50세 이하에서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전병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가족분 중에 신장병 환자가 여럿이거나 검사도 하고 했는데 뚜렷하게 이게 원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지 못하시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하면 일반적으로 효과가 좋을 거라는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귀라든지 눈 같은 다른 장기에 또 이상이 동반돼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유전성 신질환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요즘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네. 환자분들이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돌연변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돌연변이라는 말은 되게 부정적인 인상이 강하고 무조건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거보다 이제 유전자 변이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유전자라고 하는 걸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생긴 보통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단순한 차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단순한 차이는 우리의 생김새의 차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냥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뭔가 특히 단백질 같은 거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이제 병인성 유전자 변이라고 하고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질환까지는 발병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대표적인 연구 하나 정도를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해서 재작년에 이제 발표한 연구인데요. 한 1,300명 정도의 이제 신장질환 환자들, 여기서는 원인 불명이 아니라 여러 신장질환 환자들을 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530개 정도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총 5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검사했을 때 320명 정도의 환자들에서 54개의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이.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 20%의 환자들이 이런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특징은 그렇게 조금 유전자 이상의 발견율이 좀 높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혈압성 신장 질환이라고 부르는 질환들, 당뇨와 관련된 신장 질환, 그리고 이제 혈뇨 이런 것들도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10%가 넘게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요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신장질환 환자를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좀 유전자 이상이 의심된 환자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나왔을 수 있지만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 혹은 당뇨가 있는데 얼마 안 됐고 조절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빠지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유전자 질환이 혹시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전부 신장 질환을 앓는 거는 아닌데 네. 특히 이제 유병 기간이 길지 않은데 갑자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연구 결과에 있는 환자들이랑 네네. 같은 경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저런 이제 뭐 조금 이게 잘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싶어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간혹은 이제 유전자 검사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검사가 아닌가 그래서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유전자 검사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 그림에 보시듯이 우리 모든 세포에는 대부분의 세포에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몸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간단한 거는 혈액입니다. 왜냐하면 신장내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장 기능을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번 혈액 검사 하실 때 조금 추가로 혈액을 채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검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절차가. 그거 이외에도 이제 진료실에서 뭐 오늘 혈액 검사를 하고 오셨더라도 그냥 지금 당장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구강 면봉으로 면봉 같은 걸로 이제 입 점막을 살살살살 문지르면 점막 세포들이 조금 떨어져 나옵니다. 뭐 통증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그것만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더 간단하게는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제 침을 뱉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침을 뱉으면 좀 오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혈액으로 하거나 혹은 이제 뭐 바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강 면봉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 검사 절차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드라마 영화에서 친자 검사할 때 그 칫솔 서로 맞춰서 이거 거기 칫솔 가져다가 네, 그렇죠. 검사하니까 그게 아마 이 구강 면봉 검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유전자 질환이니까 유전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아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유전자라는 게 있고요. 그걸 전장 유전체 혹은 게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한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엑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 또 단일 유전 질환, 우리 말하는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거는 한 4,700개 정도 됩니다. 사실 전체 유전자에서 단 일부거든요. 또 그 중에서 단일 유전자 질환 중에서 신장 관련 유전자, 신장 질환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진 게 한 6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장 유전체를 다 당연히 검사할 필요는 없고요. 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엑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중에서 신장 관련 유전자 중에 일부를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특정 질환이 너무 확실하게 의심이 되면 그 유전자만 한 가지만 검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만 검사했을 때는 이게 음성이 나올 확률이 있어서 사실은 요새는 유전자들을 좀 모아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2만 개의 유전자가 있고 그걸 다 하는 게 이제 전장 검사고 그 중에 이미 알려져 있는 유전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들만 한 게 2만 개 중에 4,700개 그리고 네네네. 그 중에서 콩팥 질환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600개. 네네. 600개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2만 개 중에 600개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극히 일부의 유전자들이 신장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분석은 뭐 아까 전장 유전체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지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에서 사실 우리 병의 거의 모든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만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전자 패널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 패널 검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자의 일부를 모아서 뭐 적게는 10몇 개, 많게는 몇십 개, 많게는 몇백 개 정도를 모아서 이제 그것만 검사를 하는 것이죠. 많이 검사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이 검사하면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제 검사의 깊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검사할 때 이제 자세하게 분석하는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사실은 좀 얕게 검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어떤 뭐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유전자 패널을 구성해서 그것으로 검사하는 게 사실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이렇게 이제 패널을 할지 어떨지는 사실은 환자분이 어떤 종류의 병이 의심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장 관련 주요 유전자들은 앞서 이 연구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빈도거든요. 예, 한 30개 미만의 빈도가 있고, 근데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점점 줄어서 사실은 한 몇십 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패널이라는 게 그래서 뭐 몇백 개, 뭐 600개를 다 포함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몇십 개 정도의 유전자를 구성을 해서 패널 검사를 하게 되고 주로는 이제 패널 검사를 할 때는 그래도 환자분이 이런 종류의 신장병이 아닐까 조금 의심이 되면 그에 맞는 패널을 검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무슨 종류의 신장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장이 나빠지네. 그러면 이제 엑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병원에서 사실 대학병원에서도 엑손 검사를 처방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패널 검사를 구성해서 하게 되고 엑손 검사는 이제 뭐 검사를 하는 다른 업체를 찾아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니면 연구용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김민님이 네네. 이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주셨는데 우리 김민님은 유전 질환에 대해서도 좀 따로 공부를 하셨나 봐요. 네네. 네, 요새 NGS 같은 검사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검사인가요? 하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네, 사실은 NGS는 뭐 전장 유전자 엑손 분사, 유전자 패널 분사 요거랑은 좀 다르게 어떤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그 매시브 패럴렐 시퀀싱이라고 어떤 분석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기존의 방식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식이다 해서 NGS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 사실 NGS 방식으로 대부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뭐 엑선 분석이든 아마 유전자 패널 분석은 다 NGS 방식이다 이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부 선택적으로 이제 NGS 방식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유전자나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전자 하나를 분석할 때는 굳이 NGS 방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또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할 때 쓰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엑손 분석이나 유전자 패널 검사가 유전자 분석의 방법이고 그 검사를 하는 방법론적인 네네.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민님이 말씀하신 NGS라는 방식이고 요즘 이제 흔히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시행하는 게 사실은 NGS의 그렇죠. 방식으로 네네네. 엑손 분석 이제 유전자 패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네네. 우리 김민님이 이해 잘 하셨대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사실 이런 패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패널 구성은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 이 패널 구성은 저희 신장내과보다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더 이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도 소아들이 더 많이 유전자 진단은 되기 때문에 소아 때부터 그래서 저희는 뭐 유전성 사고체 질환이라 하면 주로 이제 혈류 단백뇨가 나오면서 신장이 점점 나빠지는 뭐 세뇨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전해질 불균형이 주로 생기는 콩팥 황배증은 사실은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뭐 단백뇨도 별로 없고 혈류도 별로 없는데 원인 불명으로 신장이 나빠지고 조직 검사했을 때 사구체라는 혈액을 걸러내는 부분이 아닌 우리 신장의 어떤 간질이라고 하는 다른 부분이 주로 망가지는. 그다음에 낭성 신질환은 사실은 조금 진단이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 신장에 이제 여러 물혹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사실은 딱 신장 질환은 아닌데 또 이게 주로 신장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신장 질환이 어떻게 보면 범주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병원도 보면 이제 유전자 개수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게 만약에 환자분이 이 중에 하나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개수를 조금 줄여서 하는 게 비용 측면이나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소아는 이런데 사실 성인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엑솜 분석 조금 더 모든 대부분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분석을 이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비용이 조금 들죠. 네네. 대충 보니까 요거 다 하면 200개 정도 네, 될 것 네, 같네요. 네, 그죠? 600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600개 다 할 필요는 없다. 그중에 대부분은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의 증상과 가족력을 보고 의심이 되는 그런 질환을 좀 타겟팅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다 해도 한 200, 제가 볼 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희가 좀 네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전 신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네, 가짓수지 충분하긴 않을까. 합니다. 예,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뭐 환자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도 아니 뭐 그러면 치료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딱 치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전자 검사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일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인을 규명한다 그래서 치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어느 정도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또 도움이 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불필요한 것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와 연결되겠지만 예후를 어느 정도 예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전자 병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는지, 뭐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는 유전자 이상이라면 그 단백질이 완전히 안 나오는 것인지 조금 이상이 있지만 기능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자분들에게 이제 예후에 대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거는 잘 그래도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맞춤형 치료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 치료가 어떤 맞춤형 치료는 없지만 일부 그래도 맞춤형 치료가 있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정형 용혈소 요독 증후군이라는 게 최근에는 또 치료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이상으로 그 진단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제 파브리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소가 부족해지는 병이거든요. 그것도 또 효소를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점 앞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일부 신장 질환에서도 신장과 관련 질환에서 유전자 치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치료는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결국 유전자 치료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내가 특정 질환을 잘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우리가 신장 임상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약제 개발에 있어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또 지금까지 쭉 해온 연구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뭐 보채 단백질 이상 환자에서의 항보채제 사용 또는 파브리병 환자에서 효소를 대신해서 이제 투약해주는 이런 치료들, 뭐 최근 뭐 경구약도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유전 질환인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또 그 관리하는 중에 신약이 나오게 되면 또 치료의 네네, 기회가 그렇죠.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고 있으면 맞춤형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네, 하죠. 그렇죠.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또 많습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우리가 피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만약에 특히 소아에서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뭐 신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백뇨가 많이 오면서 이게 붓는 병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면역학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전 질환에 의한 이런 신증후군은 면역학체 치료가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간혹 이제 성인에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불필요한 치료들을 피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질환이 진단이 된다면 가족분들에서도 조금 더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신장을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특히 가임 조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은 착상전 유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유전자 이상이 없는 배아만 선택해서 착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내가 신장이 나빠지면 이제 신장 이식을 받게 되고 사실은 신장 이식의 뇌사자 대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나도 깁니다. 그래서 7, 8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한테 신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부부끼리 받는다면 유전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자녀한테 받겠다. 그 자녀분이 너무나 주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이런 유전병이 있지만 자녀분은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이가 어려서 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녀분이 그 검사를 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안다면 안심하고 공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공여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신장이 나빠지는 걸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야네님하고 우리 봉골레 불당님이 사실 이제 이렇게 유전성 신장 질환이 있다라는 걸 알고 또는 가족력이 있다면 이 자녀 계획이나 임신 전에 유전자 검사 미리 받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아기들 이미 이제 태어난 아기들 자녀일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단 받게 되면 우리 가족들 미리 좀 검사해서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아기들 유전자 검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만약에 아직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착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자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택해서 착상할 수 있는 좀 임신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아기들이 유전자 검사는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만약에 내가 유전성 질환이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이게 현재까지는 뚜렷한 치료가 없다면 사실은 아기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환마다 다르고요. 아니면은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 치료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면 미리 아기 때부터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유전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굳이 성인이 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주치 선생님하고 본인의 유전 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기들 검사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같이 상담하면서 자녀분들 유전자 검사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 검사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이제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던가 하지는 않지만 가족의 어떤 건강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족에 위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착상 전 유전 선별 검사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신은 안 되고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번거롭고 좀 임신하는 분의 입장에서 이제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험관에서 배아를 좀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배아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그 중에서 유전자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별을 해서 착상을 하고 이런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요거는 모든 병원에서 다 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런 시술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미 산정 검사, 양수 검사 이런 거를 보통 한 13주 조기에 저희가 유전자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몇 가지는 좀 필수로 하고 그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장 질환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혹시 같이 의뢰를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권장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장 질환과 관련된 유전 질환이라는 게 물론 이제 여러 장기에 같이 오는 유전 질환은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안타깝게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생명이 위험하다던가 당장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장 질환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된다 그래서 또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글쎄요, 그거는 이렇게 권장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반적으로 저거는 이제 이미 착상되기 전이니까 임신 전이죠, 사실은. 임신 전에 선별하는 의미고,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장과 관련돼서는 그런 산전 검사를, 출산 전 검사를 아주 강하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임신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유전 질환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흔한 거는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네. 양쪽 신장에 이제 물혹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면서 신장이 엄청 커지고 물혹으로 신장이 다 꽉 차는 거죠. 사실은 전형적인 다낭성 신장 질환은 유전병인데 진단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나 CT에서 전형적인 모양이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도 거의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다음으로 사실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알포트 증후군인데요. 그래서 알포트 증후군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병에 이제 우리 몸에 이런 제4형 콜라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4형 콜라겐이라는 게 있고, 이 새 가닥에 사실 이 콜라겐 이게 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4형 콜라겐이 주로 신장에서 사구체에서 이제 혈액을 걸러내는 막을 주로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도 있고요, 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이 세 가닥 중에 하나 이상이 이제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이런 가닥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혈액을 걸러내는 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피가 점점 셉니다. 그래서 혈뇨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막이 점점 망가지면서 단백뇨가 나오다가 신장이 점점 망가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귀에 이제 감각신경이 있는 부분에 거기도 막이 필요한데, 거기가 막아지면 이제 양쪽에 난청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에 각막에도 이상이 생겨요. 또 예전에 유전자 검사가 흔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이제 신장 질환이 있으면 또 귀 문제도 생기고 눈에 각막이 생긴 이런 환자들을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귀 문제나 눈 문제보다 신장 문제가 조금 더 잘 발생하고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신부전이 와도 귀나 눈에는 문제가 없는 환자들도 많아서, 최근에는 이런 유전자로 진단이 되고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귀나 눈에 이상이 없어도 사실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흔하고요. 귀나 눈에 이상이 없어도 원인이 모르게 다시 혈뇨가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서 단백뇨가 나오는 그런 경과를 보인다면 사실은 알포트 증후군이 첫 번째 가는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알포트 증후군은 사실은 이 유전자 병이긴 한데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무런 병이 없는 건강한 분이 신장 기능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감소한다고 했을 때, 아마 알포트 증후군이 좀 심하게 온 사람이 아무런 관리를 안 했을 때 이렇게 이제 20대 초반에 만약에 투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늦었다고 하면 늦지만 어느 정도 신장 기능이 조금만 감소했을 때 진단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단백뇨를, 이 막이 손상되는 걸 조금 늦춰주는 약이죠. 그런 일종의 혈압약인데요. 그래서 단백뇨를 줄여주고 막이 손상되는 걸 늦춰주는 약을 쓰면서 신경내과 의사 선생님께 다니면서 생활 습관 같은 걸 자꾸 계속 개선을 하고 하시면 최근에는 최소 20년 정도는 투석으로 가는 것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질환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은 단백뇨가 조금 나오는 분들 건강검진에서 이런 분들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백뇨 줄여주는 약을 써봅시다 하지만 그냥 조금 더 제가 좀 노력해 볼게요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이 병으로 진단이 된다면 이 병의 치료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기 진단을 받고 우리가 조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혈뇨 원인 모르는 혈뇨 단백뇨 젊은 환자분들 생각보다 그쵸. 꽤 많은데 그 환자분들 중에 이 알포트 증후군인 환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래서 이 알포트 증후군 되게 중요한 질환으로 네네네. 저희가 신장내과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있으면 관리가 안 돼서 뭐 진단받은 지 한 10년, 20년 되면은 투석까지 가게 되는데 내가 이제 뭐 조직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내가 알포트 증후군이다라고 알면 이제 적절한 개인 맞춤 관리를 해서 투석하는 시간을 더 뒤로 많이 미룰 수 또는 뭐 관리 잘하면 투석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네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파브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 아시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파브리병이라는 것은 뭐 그림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이제 알파 갈락토시데이즈라는 이제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포에서 생기는 여러 이제 어떤 경로에 있는 물질을 이제 분해하는 그런 효소인데요.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효소가 분해해야 되는 물질들이 이제 몸의 세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이다가 여러 장기들의 이제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병인데요. 이 병은 신장에만 오는 병은 아니고요. 이 효소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로는 신경 쪽, 그 다음에 심장, 그다음 나중에는 콩팥, 그 다음에 뇌경색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환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자꾸 아픕니다. 손발이 화끈거린다,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허리 같은데 빨간 반점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땀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화하는 것도 다 신경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면 어느 순간 20대가 지나면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나중에 되면은 심장도 문제가 생겨서 심부전이 생기고 부정맥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또 뇌경색도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형적인 이 파브리병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보통 50에서 55세면 투석을 하게 되고요. 60세를 못 넘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하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효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게 되면 이제 조금 증상이 명확하지 않게 오거나 좀 길게 가기도 하죠. 이 병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 효소 보충 치료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보충 치료제를 주기적으로 만약에 맞게 되면은 이 병이 효과만 좋다면 거의 늦추는 것을 완전히 늦출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페론 치료라는 거는 이게 단백질이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되면 이게 3차원 구조로 특정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먹는 약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진단이 된다면 요거는 이제 어린 아이에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브리병 우리 우라라님이랑 네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서운 병인데 무서운 병입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본인이 이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손발이 그냥 아픈가 보다, 땀이 안 나나 보다 그냥 네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밟을 수 있지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진단이 잘 되면 다행히도 너무 네네. 예. 해피하게 이제 이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드문 유전 질환 중에서 이렇게 치료제 있는 질환은 드문데 다행히 파브리병은 치료제가 있어서 좀 치료를 통해서 병을 늦추거나 또는 이런 증상들을 조금은 좀 소멸시킬 수 있는 무섭지만 치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파브리병 환자들은 얘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저런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못 찾고 심지어는 이제 정신과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와도 사실은 증상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성인이 돼서는 아예 증상을 얘기를 하지 않아. 어차피 증상을 얘기해봤자 의사들이 뭔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이렇게 통증이나 이런 게
막 10대 때 네네네, 나타나는 그쵸. 거니까요. 초등학교 뭐 심한 초등학교 경우에는 때도 초등학교 때도 나타나니까 이제 계속 어릴 때는 사춘기 때 약간 꾀병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되는 네, 경우들도 그쵸.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제 증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30대 초반 정도의 남성입니다. 그래서 단백뇨 혈류와 이제 신장 기능이 사고처 결과에는 원래 30대면은 거의 100이 넘어야 되는데 한 60 정도.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장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거의 별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환자들 분을 잘 설득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콜라겐의 가닥 중에 하나를 만드는 유전자 이상이 발견이 돼서 알포트 증후군으로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어머니 역시 동일 변이가 발견이 됐고 어머니도 역시 단백질 혈류가 있고 역시 사고처 열과율이 다행히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한 50대 50 정도. 근데 이모도 왔는데요. 이모는 이미 거의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한 상태였고 그 이모의 이제 아들이 본인이 너무 걱정돼서 또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백질 혈류가 없어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고 검사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가족분들이 진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데 저렇게 이제 이종 사촌 같은 경우에는 안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저분도 이종 사촌도 30대 초반인데 내가 이런 병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느 정도 또 안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됩니다. 네. 네모님이 그러면 알포트 증후군은 꼭 유전자 검사해야지만 확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전형적인 청력 이상과 눈의 이상 그리고 신장 이상이 다 있으면 알포트 증후군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없이도. 근데 사실은 지금은 유전자가 없이 진단하는 경우는 신장 조직 검사에서 전형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전형적인 모양이 또 전자현미경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전자현미경 검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전자현미경 검사하면 또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도 전자현미경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쉽게 유전자 검사는 혈액 채취로 아까 뭐 혈액 채취 어려우면은 점막 검사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조직 검사보다는 유전자 검사를 먼저 좀 시행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할지 조직 검사 먼저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의사분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에서 이런 유전자 이상이 나와도 이게 진짜 이 환자의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동시에 하거나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로는 이제 신장이 나빠지니까 결국 신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1차성 고옥살산 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성이라고 하면 2차성도 있습니다. 뭐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거나. 어쨌든 이제 20대 중반의 남성이 왔었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결석이 생긴 거죠. 근데 원인은 모르고 생기면 치료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결석이 계속 생기고 이미 신장이 많이 나빠져서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우리 이제 1차성 고욕살산 요증이라는 게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온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안타깝게도 이미 말기 신부전이어서 투석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1차성 고옥살산 요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옥살산을 만드는 그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전구 물질이 몸에서 옥살산이 되는데요. 그 전구 물질이 원래는 다른 부분으로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 옥살산이 대사가 되는 그 다른 부분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구 물질이 다 옥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몸 안에 쌓이고 그게 신장에 침착이 되면서 돌이 되는 거라서
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장 이식을 받아도 이게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아주 금방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특이하게 이게 변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염색체 열성이라는 거라서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꼭 우리는 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으면 병이 별로 안 생기는 그런 병인데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각각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 받았고 하나는 어머니께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부모님이 하나씩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병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나가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누나도 무증상 결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아직 유전자 검사를 안 했는데 누나가 이제 유전자 이상을 가질 확률은 요 멀쩡한 것만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두 개를. 하나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둘 다 물려받을 수도 있죠. 뭐 누나는 아마도 둘 다 물려받지는 않으신 것 같고 아마 하나를 물려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누나한테서 이식을 굳이 받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재발 위험이 높으니 가족끼리 가족한테 이식을 받는 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이식이나 이런 앞으로 향후에 의해서 그런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네, 1차성 고혹살산유증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유전성 질환이지만 이제 이렇게 젊은 환자에서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좀 특이하게 요로 결석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의심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볼 그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1차성 고혹살유증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미 첫 번째 1형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나와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브리병 환자인데요. 좀 안타까운 환자죠. 환자분들이 이제 50세 초반이었는데 신기능이 저하돼서 사실 거의 말기 신분화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예전부터 단백뇨가 꽤 나왔을 텐데 병원에 안 다녔냐 했는데 아니 병원을 가도 사실 뭐 별로 해주는 게 없어서 뭐 안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단백뇨 사실 치료에 뭐 우리 단백뇨 줄여주는 약들이 있지만 치료에도 줄지도 않고요, 그렇죠? 치료에도 효과도 없고 환자분도 뭐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병원을 안 다니는 거죠. 근데 환자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었어요. 정말 원인 불명의 신부전이죠. 근데 가족력을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미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외가 쪽에 이제 외삼촌 다 안 계세요.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제 파브리병으로 진단을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손발 저리고 통증이 있고 땀도 안 나고 소화 잘 안 되고 다 있는 거죠.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도 이미 안 좋고 머리 MRI 찍어보니까 무증상이지만 뇌경색 흔적들이 많이 있고 안타깝게도 이제 신장은 투석 치료를 시작했지만 환자는 이제 소소 대체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이분은 사실 자녀는 없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파브리병이라는 병은 가족분이 한 명이 발견이 되면 사실은 그 올라 그 친척들 다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이긴 합니다. 그래서 파브리병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생아 검사에 몇 년 전부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네 그 신생아들은 많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도 신장 조직 검사하거나 또는 혈뇨 단백뇨 오는 환자분들은 필수로 이 파브리병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진단되면 가족분들 다 같이 검사를 해서 혹시 이 질환자가 있는지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 또 치료제가 있는 질병이니까 예. 그래서 좀 중요한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의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과연 내가 유전자병이 진짜 없는 것이냐? 네,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이라는 것은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몇백만 명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이제 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 이상의 발견되는 변이는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보고요. 10,000명에 1명 이하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뭔가 다르긴 한데 이게 병을 일으키는 건가?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른 나이에 만약에 유전병이 진단된다면 사실은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험회사의 가입이 그렇죠. 조금 어려워질 네, 수 어려워질 있겠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굳이 이제 아주 뚜렷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뭐 검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우리가 특정 병을 발견하기 위한 거지만 나의 모든 유전자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특히 이제 엑손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유전자를 검사하게 돼서 그 데이터가 어쨌든 어딘가에 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내 자녀들이나 어쨌든 내가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자녀들이 병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게 병을 물려주게 됐구나라는 사실은 그런 어떤 안 좋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죠. 사실은 내가 이 진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거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이제 검사를 거부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부모님들 경우에는 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하고 좀 죄책감 가지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러실 필요 없고 이제 좀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서 잘 치료하자는 네네네. 의미니까 우리 김미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유전자 검사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냐 아마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미리 계속 우리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꼭 질병이 또 발현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냥 네네네. 좀 그런 소인이 있구나. 그래서 미리 대처할 수 있다. 네, 네네네.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유전자 검사는 그 비용이 낮아질 것이고 아마도 점점 거부감도 줄어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오시기 전에 미리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시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잘 활용을 한다면 뭐 조금 더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이제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신장질환, 만성 콩팥병 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당뇨, 고혈압, 저나트륨, 나트륨 많이 섭취하지 마셔라, 뭐 이런 얘기들만 했는데, 이제 신장질환 안에도 이런 희귀하고, 그치만 잘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질병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네.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수님이 A부터 Z까지 너무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 내용 너무 좋다고 많이 남겨주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이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 궁금하고 이 유전질환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 마지막 한마디 교수님 해주신다면요? 근데 뭐 유전자 진단이라는 게 사실은 유전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인데요. 그것도 이제 원인이 불분명한 신장질환 환자의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유전자 질환이라기보다는 뭐 당뇨나 뭐 예전에 알았던 뭐 심한 뭐 신장 염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질에 내가 유전병이가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른 이유 없이 신장이 좀 많이 나쁘거나 아니면 혈류 단백뇨가 있는 젊으신 분들 특히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검사도 같이 있다 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광고가 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 만성 콩팥병, 뭐 당뇨, 고혈압,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유전 질환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또 건강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신장학회에서 함께 걷는 콩팥병 예방의 길 해서 걷기 운동하는 날을 정했어요. 이번 달 9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남산에 있는 백범 광장에서 저희 학회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참가비 무료니까요.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3km 정도 걷고 그다음에 이 기념품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행사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백번광장에서 한 3km 정도 이렇게 순환하는 길을 같이 걷게 될 거고요. 신청은 여기 이제 참여해 주시면 이런 다양한 기념품도 같이 드려요. 출발 전에 뭐 이 기념 티셔츠와 물 그리고 이제 완주하시면 완주 기념품 같이 드리고요. 신청은 이 학회 저희 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일반인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 배너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별도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세요. 그 팝업 창에 함께 걷는 콩팥병 예방의 길 하고 걷기 대회 페이지 바로 가기 여기 노란 화살표 표시한 데 누르시면 이렇게 참가 신청 바로 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또는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장학회 사무국 연락처가 있거든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친절하게 참가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씨 딱 걷기 하기 좋은 날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 저희하고 함께 걷고 콩팥병 예방하고 콩팥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삼성 서울병원 전준석 교수님이 어렵지만 그치만 중요한 유전 질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다 이제 답변 못 드린 것들은 추후에 또 저와 따로 콩팥병 궁금증 푸는 시간 갖고 같이 또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좋은 마무리 하시고 그다음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